안녕하세요. 우리 군무원 7급 군무원 경제학 수업 이론반, 기본 이론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는 박태춘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전문 자격 직종의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 학원에서는 이제 7급 경제학도 있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군무원 대상으로 7급 군무원 대상으로 우리 경제학 실강의 별로 하는 학원이 없는데,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서 최초로 또 제대로 된 7급 경제학 강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군무원 7급 행정직 과목을 쫙 보니까, 또 작년 재작년에 또 기출 문제를 좀 보니까 경제학이 관건입니다. 경제학이 우리 7급 군무원 합격 등락을 결정하는 핵심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기출된 문제를 보니까 일반 공무원 7급 경제학보다 더 어렵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공개됐는데, 이제 공개된 문제를 보니까 작년은 이제 처음 공개됐는데 문제가 조금 안 좋은 문제도 있고 좀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이 정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수준이 우리 회계사 경제학하고 감정평가사 이런 이제 전문 자격 직종의 경제학 시험이 지금 우리나라 객관식 시험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7급 일반 7급 공무원 경제학 시험보다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봅니다. 2021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 그건 일희 일비 할 게 아니라 그냥 7급 일반 공무원 7급 하나, 우리 이제 군무원 7급이나 경제학 시험이 이제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준이. 그리고 우리 군무원은 이제 경제학이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5문제. 일반 공무원은 20문제거든요. 일반 공무원은 경제학 시험이 이제 20문제인데, 우리 군무원은 25문제라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하여튼 7급 군무원 합격의 등락은 제가 볼 때는 경제학 시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을 얼마나 고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의 등락이 결정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남았으니까 내년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시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아무리 어려운 경제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경제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경제학은 어렵지만은 계산 문제도 많고 수식도 많고 어렵지만은 나오는 게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 90% 정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학문이지만 점수는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수험 과목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우리 기본 이론 있고 심화 이론 있고 문제풀이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내년 시험 전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시면 꿋꿋이 참고
꿋꿋이 참고 따라가시면 뭐 내년 시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감정평가사,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7급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도 강의를 해봤지만, 이 수험생들이 비전공자가 와서 처음에는 경제학 공부한다고 진짜 힘들게 공부합니다. 힘들게 공부하다가도 열심히 하시면 그 점수는 뭐 거의 뭐 90점, 95점, 뭐 85점 이렇게 땁니다. 비전공자가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경제학 처음 공부하셔가지고 그 몇 개월, 뭐 1년도 아니죠. 보통 뭐 우리 공무원 시험은 1년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물론 떨어지면 뭐 1년 이상이겠지만 그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학을 대학교에서 학문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적으로 파고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험에 시험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한 학습입니다. 학습. 그거를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릴 거는 탁탁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가지고,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따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내용, 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또 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본 이론 첫 시간인데, 일단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기본 이론이 이제 첫 딱 들어가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요 기본 이론에 이제 이제 3달간 우리 강의를 하는데, 공부를 하시는데, 그 학습 방법.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죠. 예습은 뭐 제가 원하진 않습니다. 예습은 이제 원하진 않는데, 오늘 배운 내용, 그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오늘 배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강의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강론으로 툭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학이나 뭐 이런 것처럼 쫙 연결됩니다. 연결돼 나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중간 뒤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속곡 보죠. 연속곡. 중간에 뻥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아주 철저히 해서 다음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복습 강조.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배우시는 내용을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경제학을 내년도 시험 치기 전에 최소 몇 회독 봐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 번 보는 걸로 이제 한 번 쫙 이제 정독을 해서 한 번 보는 걸 해서 1회독을 할 때 적어도 내년에 시험 칠 때까지 몇 회독 이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4회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4회독. 4번. 자, 경제학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정독으로 쭉 공부하시는 걸 한 번이라 봤을 때 이걸 4번 이상 보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1회독 때는 막 다 보죠. 다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글자 하나하나 다 보고 하지만, 뭐 2회독 때나 3회독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탁탁 치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봐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하지만 하여튼 4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가면 벌써 3회독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11월, 12월 1일에 이제 기본 이론 하니까 1회독 한다고 보고, 1회독. 그 다음에
2월 달에 심화 이론을 하니까 그때 2회독.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3회독. 그 다음에 5월 달, 이제 6월 달 이제 모의고사 할 때 4회독. 그 우리 학원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가면은 뭐 4회독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심화 이론반 하고 뭐 그다음 문제풀이반 하고 할 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론을 다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다 이제 또 계속 반복돼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한 부분만 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추려주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이론 요약 설명하면서 문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학원 커리큘럼만 쫙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은 4회독 적어도 4회독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4회독에서 특징은 1회독 시 처음 공부할 때요. 처음 공부하시죠, 그죠? 처음 공부하실 때 물론 뭐 우리 기본 이론이 이제 3개월 동안 가니까 저는 뭐 깊은 이론까지 이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1회독 시는 깊은 이론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1회독 때 뭐 깊은 이론까지 전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경작을 이제 공부하는 수험 경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요 어려운 이론 있죠. 처음에는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어려운 이론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골머리 썩습니다. 머리 아파 죽을랍니다. 근데 2회독 삭도를 올 때 그 이론이 저절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회독 때 막 그 어려운 이론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회독 때는 물론 필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의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고 필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필기는 해도 돼. 왜?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하되 나는 처음 공부하니까 내가 깊은 이론, 수준 높은 이론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 1회독 시에는 그냥 기본 개념, 용어 이해, 체계 이해, 경작이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가, 체계 이해 이 정도만 욕심 부리기 바랍니다. 1회독 때는. 처음 공부할 때는 경작이 이제 여기 전공자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4년 동안 경작을 전공해가지고 뭐 4년 동안 경작을 이것저것 공부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자, 초심자나 비전공자들을 제가 대상으로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경작 처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1회독. 그 깊은 이론까지 이해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머리만 아프니까. 나 처음 공부하니까 이런 것만 잡아가자. 기본 개념, 용어 정도 이해하고, 체계 정도만 잡아가자. 그 세부 이론은 나중에 하지. 뭐 2회독 때부터 하자. 2회독 때부터 내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부 이론이나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이론은 물론 제가 하는 거는 뭐 쓸데없는 이론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론들, 이제 세부 이론, 수준 높은 이론들은 2회독부터 이제 잡아 나가는 겁니다. 예.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작은 울고 들어갑니다. 울고 들어가. 처음에 진짜 울음 납니다. 진짜 어려워가지고. 비전공자들은 처음 딱 경작 접하면 한숨만 나오고 울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웃고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수험 경작의 특징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 예. 알겠죠? 그냥 내가 처음 공부하는데 내가 이 깊은 이론 내가 뭐 이해되겠나? 나 용어나 뭐 체계나 기본 개념만 잡고 가자. 이래 또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해독부터 이제 살살 이제 욕심불이 나가야 되죠. 욕심불이 나가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는 이해 안 됐던 게 나중에는 이해독 돌아오면요, 스스럼 없이 쉽게 이해되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이 파고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렁설렁하고, 그 다음에 이해독 돌아올 때 좀 더 자세히, 삼해독 돌아올 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쳐내는 겁니다. 쳐내고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해 드리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에 또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우리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우리 25개 중에요, 우리 군무원 7급 경제학 25문제 중에 한 반이 계산 문제예요. 반이. 이 계산 문제를 잘 대비해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 유형이 우리 책에 기본 예제가 있고, 예제 우리 책에 쭉 보면 이제 6페이지부터 나오는 예제 있죠. 책에 이제 예제가 나온 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책에 예제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숙달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숙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회독 때부터 요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계산 문제 1회독부터 반복 숙달해 줘야 돼요. 반복 숙달. 계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걸 빨리 풀 수 있도록 숙달해야 돼요. 숙달. 반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한 문제 푸는데 처음에는 뭐 30분이 걸려서 한 문제 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0분 걸리고 막 이래. 나중에는 그걸 1분 내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1분 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시험 칠 때까지 계산 문제 예제로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예제로 나온 거는 전부 다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1회독 때부터, 계산 문제는 그냥 기술적인 훈련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반복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 있는 예제에 있는 계산 문제들 있죠. 그거 해 주시고, 그럼 다른 계산 문제, 이제 우리 책에 없는 계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계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이나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더 다양한 계산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 이론에서는 계산 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예제들만이라도 완전히 반복 숙달해서 익혀두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번 우리 기본 이론 학습의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거 체크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장 경제학 기초에 우리 5페이지, 뭐 4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요. 5페이지에 이제 희소성 법칙이 나오고 이제 기회비용이 나옵니다. 그죠? 희소성의 법칙은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우리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게 이제 희소성의 법칙인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기회비용. 요거 그냥 직역하면요, opportunity cost라거든요. 직역하면 이제 포기한 것의 가치입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 이렇게 직역됩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
그러면 왜 포기하는 게 생기냐냐? 그건 이제 희소성 때문이죠. 희소성 때문에 포기하는 게 생기잖아요. 포기하는 게. 우리가 뭐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또 돈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이 생기는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경제학적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비용은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책에 그냥 앞에 기회라는 말이 안 달려도 비용이라면, 경제학 책에서 비용이라면 전부 기회비용을 뜻합니다. 기회비용. 그럼 왜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을 쓰느냐면은 이 기회비용이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가장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니까 경제학에서는 이걸 계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가장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씁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게 이제 회계학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여하튼 경제학에서는 전부 기회비용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란 반드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비용이잖아. 비용은 우리가 나쁜 거, 수익은 좋은 거고, 그죠? 우리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좋은 개념이고, 이제 비용이 든다. 이런 거는 나쁜 거죠. 이게 또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었는데 희소성 때문에 뭐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회비용은 양의 값을 가지거나 혹은 포기한 게 없으면 0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비용은 나쁜 거죠. 그 비용은 플러스이라면 나쁜 거고요. 비용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은 반대말인데, 수익이 플러스 났다, 수익이 마이너스 났다. 그 수익이 마이너스 하는 거 우리 손실 낸 거죠. 그 수익이 마이너스하고 비용 플러스가 나쁜 겁니다. 이렇게. 비용이 플러스 들었다, 수익이 마이너스 났다. 이거 이제 같은 나쁜 거고, 비용이 마이너스 들어간다, 뭐 수익이 플러스 났다. 이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거. 이렇게 비용이 마이너스인 거는 오히려 수익 났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이거 비용이 플러스다, 수익이 마이너스 났다. 이런 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반드시 양의 값을 가집니다. 양의 값.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오히려 수익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수익이 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그 기회비용은 마이너스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양의 값을 갖거나 포기한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포기한 게 없으면 0입니다. 0. 근데 마이너스 얼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책에 이제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적혀 있는데, 나중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요 가격이 프라이스 약자거든요. 가격, 시장 가격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인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하고요 정확하게 같아져 있다. 기회비용하고 정확하게 같아져서 시장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 이 현상이 보인다. 예를 들게요. 붕어빵을 예로 들면은 붕어빵의 기회비용이 100원인데 지금 붕어빵의 시장에 거래되는 실제 가격도 100원이더라. 그럼 이게 이제 붕어빵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100원이라. 그 붕어빵의 진정한 가치는 100원이라. 근데 시장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100원으로 거래된다. 그러면 와, 이 붕어빵은 현재 이 시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거래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요게 이루어지면은 효율성 추구의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 붕어빵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니까 100원인데요. 현재 붕어빵에 거래되는 가격은 2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 이 가격은 가짜 가격이다. 시장에서. 그 붕어빵의 진정한 가치는 1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200원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200원에. 그럼 이거는 이제 잘못된 시장이죠. 요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꼴 되느냐, 이꼴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꼴 되면은, 야, 이 시장은 효율적이구나. 와, 이 재화는 아주 효율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일치되지 않으면, 아, 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까지는 안 갔지만은, 우리가 우리 책에, 경제학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만 나옵니다. 이론적인 시장인데 우리 이제 시험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시험에 나와요. 현실에는 없지만은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 면에서 이상적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론적인 시장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시장에서는 이 현상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효율성의 이상적인 시장으로 기준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는 전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불안전 경쟁 시장. 여기 우리 이제 독점, 과점, 뭐 등등 현실에 있는 시장입니다. 현실에 있는 시장.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전부 다 이 현상입니다. 가격이 기회비용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불안전 경쟁 시장, 이거는 현실에 있는데 현실은 전부 다 비효율적 시장이라 보면 돼요. 현실에는 우리 이제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시장인데 현실에는 없지만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효율성 이게 달성되는 시장이 유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이상적으로 기준 잡아주는 시장으로서 이론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시험에는 나오죠. 예, 현실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드립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니까 일단은 지금 미리 기회비용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이제 기회비용의 기본 개념들인데 요까지는 쉽죠, 여러분? 그죠? 쉽죠? 이제 요는 그 뒷페이지에 나온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나오는 일반 사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일반 사례 계산 문제. 자, 그 여기까지 이제 기회비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계산 문제 바로 첫 번째부터 등장하죠. 기회비용에 대한 일반 사례를 주고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그 Q&A 문제도 있고요. 이길동 군이 앞에 Q&A 있죠, 그죠? 이길동 군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쭉 Q&A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6개나 또 예제를 드러놨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기회비용 계산 문제. 일반 사례를 출제자가 주고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책의 예제나 Q&A 문제처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접근할까?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걸 공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분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출제자가 이 사람이 A 행위를 하고 싶었고 또 B 행위도 하고 싶었고, 보통 뭐 두 가지를 들든지 아니면 뭐 세 가지 들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들면 세 가지입니다. C 행위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 시간 제약 때문에 혹은 돈 제약 때문에 소득 제약 때문에 B와 C는 못하고 A 행위만 하게 된다. 자, 그럼 A 행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문제입니다. 이 사람 A 행위 하고 싶기도, B 행위도 하고 싶었고, C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 요거 두 개는 못하고 요거를 했다. 요 행위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물론 다른 정보는 다 주겠죠. 뭐 문제를 내니까 이 출제자가 다른 정보를 다 줍니다. 주고, A 행위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오늘 6시간 동안에 경작 강의도 듣고 싶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고, 집에서 놀고도 싶었다. 네? 시간은 똑같아요. 6시간. 우리 강의하는 시간 똑같아요. 강의도 빨리 들어야 내가 내년에 군무원 7급 시험 치는데 경작 강의도 듣고 싶었고, 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었고, 또 집에서 놀고도 싶었는데, 그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이거 세 개 다 할 수 없잖아, 지금. 동일한 시간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집에 놀지 않고 오늘 경작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뭐 두 개를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세 개를 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정보는 있습니다. 이제 얼마다 이렇게 주고 이제 이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공식이 있다. 공식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이제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식, 기회비용 계산 문제의 공식입니다. 무조건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두 가지 비용으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입니다. 무슨 행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하나는 회계학적 비용, 회계적 비용, 다른 말로 이제 명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실질 비용, 명시적 비용, 회계학적 비용과 그 다음에 기속 비용 혹은 암묵적 비용, 기속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접근하세요. 무슨 한 행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시오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어떻게 내리는가, 답을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지. 공식. 회계학 비용과 기속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지. 회계학 비용과 기속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회계학 비용은 뭐냐? 말 그대로죠. 요거 행위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요거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이제 학원 수강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학원 수강. 학원 수강할 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뭐예요? 수강료죠? 수강료. 그 다음에 뭐 밥 먹는다, 점심 사 먹는다, 점심값. 영화 본다, 영화 관람료. 뭐 행위할 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게 말고 회계학 비용이잖아요. 자, 그건데, 요거 이제 요 비용 설명드립니다. 이게 요 행위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아까 내가 예를 들어 학원 수강, 아르바이트, 집에서 논다. 그러면 학원 수강은 우리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경작 수강료를 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나요? 물론 뭐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뭐 좀 멀리 가려면 이제 교통비 들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옷을 하나 해 입으면 옷값 들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집에서 논다 이것도 하나의 행위인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집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노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학 비용이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것처럼 회계학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회계학 비용이 없다면 없는 거요. 추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다면 추산할 필요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원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 하면 수강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다면, 수강료 있다. 학원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료를 내야 된다. 그럼 있다면 추산해야 되는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있는 경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문제를 잘 보고 그 문제상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학원 수강하는데 수강료를 낸단 말이야. 수강료를 내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수강료라는 게 기회비용이 반드시 추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경우에 요 문제상에서 if, 만약에 이 사람이 if입니다. A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작 수강을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합시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수강료를 학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수강료냐, 반환이 되지 않는 수강료냐, 이걸 또 판단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그 뭐 학원 수강료보다, 자,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럼 점심을 이제 짜장면집에 가 짜장면을 시켰다. 짜장면이 5,000원인데 시켰다. 시키고 와서 이제 요리가 돼 왔어요. 그 다음에 한 젓가락 정도 먹었습니다. 그럼 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5,000원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줘야 되죠. 내가 그 짜장면을 안 먹는다,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하더라도 5,000원은 무조건 그 중국집에 줘야 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거 맛없다. 다 시켜놓고 맛없다 해가지고 뭐 5,000원 안 주고 그냥 내가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환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문을 해서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때 아직 요리 안 됐습니다. 요리 안 됐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짜장면 먹기 싫다. 라면 먹자. 아니면 순대국밥 먹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짜장면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5,000원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5,000원 갖고 오면 라면을 사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회계학 비용이 현 시점에서 내가 그 행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기회비용이 추산될까요? 포기한 것이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기회비용이 추산됩니다. 이때만 반환이 되는 경우만 반드시 기회비용에 추산시켜야 됩니다. 돌려받을 수, 왜냐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때 그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그 5,000원으로 내가 아까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순대국밥을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면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순대국밥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짜장면 먹으려고 5,000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면이나 순대국밥을 포기한 상태다 말이에요.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 근데 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짜장면 다 시켜놓고 한 숟가락 먹으니까 맛이 없다. 안 먹는다. 그럼 5,000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무조건 그 주인 집에 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 5,000원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이때, 자, 용어를 배우세요. 내가 뭐 한다고 지출했는데
현재 내가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환이 안 되는 돈은요,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랍니다.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 용어 알아두세요. 이것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 물에 가라앉아 버린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출됐는데 내가 요 행위를 안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지출이 끝나버렸어요. 그래, 물에 가라앉아 버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학 비용은 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매몰 비용. 이때는 기회비용이 추산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러면 이 돈을 돌려받아가지고 다른 데 용도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이제 포기된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포기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매몰 비용이면 기회비용에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설명이 길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요거 있죠. 요거 회계학 비용. A 행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추산할 필요가 없어. 없는 경우는 없다 이러면 됩니다. 없다, 0. 근데 있는 경우, 자, 요거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무조건 추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상에서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내가 반환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돈인가,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인가, 이걸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문제상에서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추산하면 돼요.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포기한 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환이 되지 않는 돈이라면 매몰 비용이라고 하고요. 매몰 비용이 되면 기회비용에 절대로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기속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속비용. 이제 기속비용은 또 요 이제 이야기 또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